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결혼 15년 차 며느리 미선이가 최근 몸이 안 좋다고 했거든요. 정성스럽게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아서 사골 우린 육수를 넣으며 끓이는 동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런데 미선이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어머님이 수고하실 것 없어요 하면서 말렸을 텐데 그날은 그냥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게다가 식탁에 앉아서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고요. 검은 다크서클과 창백한 입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회사 일이 있다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며느리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뭔가 다르네. 하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만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미역국을 떠서 상에 놓고 김치와 밑반찬들을 차려놓으면서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인 눈썰미로 봐도 오늘 미선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자꾸 핸드폰만 확인하고 무엇보다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미선아, 밥 먹어라. 네, 어머님. 밥을 먹는 동안에도 미선이는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젓가락질도 심하게 느렸고 가끔씩 허공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들이랑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싶어서 물어보려다가 관뒀어요. 너무 깊이 캐묻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미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머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간 젓가락 든 손이 멈췄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 잔액을 묻다니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거든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미선이는 서둘러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는 것. 목소리가 간절했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한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평생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 있긴 했지만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혹시 모를 병원비나 급한 일을 대비해서 모아놓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어요. 평소 자존심이 강한 미선이가 이렇게까지 부탁한다는 건 정말 급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정우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간절하게 부탁하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미선이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5천만 원 인출을 요청했을 때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큰 돈이었으니까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허전했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참았습니다. 미선이에게 돈다발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선아, 천천히 갚으면 돼. 어머니가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빨리 갚을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는데도 미선이의 표정이 별로 안도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 같은.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미선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창피해서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미선이를 힐끔힐끔 관찰했어요. 5천만 원을 받은 사람 치고는 표정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5천만 원을 빌려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야근한다고 연락이 왔고 미선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탁이었어요. 미선이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선이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린 사람 치고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뭔가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미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뭔가 요구하려는 건 아닌지 싶었거든요. 뭐니, 미선아?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적금이나 보험 같은 것도 있나요? 또다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전에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벌써 또 돈 이야기를 하다니 젓가락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선이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어머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이야. 조금 있지. 매월 조금씩 넣고 있어. 얼마나 되세요?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에 당황했어요. 평소 이런 걸 묻지 않던 며느리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걸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야. 미선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전 재산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런데 혹시 그 적금을 중도해지하시면 얼마나 받으실 수 있어요? 중도해지?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점점 이상해지는 분위기였어요. 며느리의 질문들이 계속 돈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평소 살림살이에 크게 관심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 통장이며 적금이며 보험이며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미선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더 계산적이고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 재산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전세 보증금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걸까? 그렇다면 왜 5천만 원을 받아도 안도하지 않고 또 다른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마트에 일찍 간다고 했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일 끝나고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를 만난다고? 평소 친구 만난다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구를 만난다니. 게다가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가 나간 후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왜 아들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보통 그런 큰 일은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미선이 혼자 저한테 와서 돈을 요구한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정우야, 너네 집 전세 계약 언제 갱신하니? 네, 전세 계약이요? 전화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응, 미선이가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돈 필요하다고 했잖니. 엄마, 저희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예요. 그리고 계약 갱신은 내년에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 계약 갱신은 내년. 그럼 미선이가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어요. 핸드폰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야, 그럼 미선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선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준 일, 전세 보증금 이야기를 들은 일을 모두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정우야. 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아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목소리가 떨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몰랐어요. 미선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제가 오늘 일찍 들어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니. 그것도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미선이의 태도였어요. 돈을 받고 나서도 고마워하지 않더니 이제는 제 다른 재산까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5천만 원이 끝이 아니라는 듯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이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어요.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벌써 돌아왔다니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미선이가 거실로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아들한테 전화한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미선아, 친구 만났다며? 벌써 왔니? 네.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만났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선이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흘끔 쳐다봤어요. 혹시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역시나 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미선이는 단순히 돈이 급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속일 작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미선이와 마주 앉아 있는데 공기가 무거웠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미선이도 그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랑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미선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 집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며. 미선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정우 오빠한테 들으셨군요. 응. 그런데 미선아, 어머니한테 왜 거짓말을 했니? 미선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빌려주셨을까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솔직하게 말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선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신이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 그래서 빚이 생겼다는 것. 그 빚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도 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이미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미선아, 그래서 5천만 원으로 해결되니? 아니요.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니? 3천만 원 더 필요해요. 또다시 큰 돈이었어요.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니 결국 8천만 원이나 되는 거잖아요. 제 전 재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미선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어머니도 나이가 있는데. 어머님 정말 급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을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미선이의 태도가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거의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정우가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급했어요. 분명히 저희 통화 때문에 서둘러 온 거겠죠. 엄마, 미선아, 뭐 하세요? 정우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우야, 와서 앉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정우가 저희 사이에 앉으면서 미선이를 흘끔 쳐다봤어요. 미선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정말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정우야.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너네 집은 월세더라고. 정우가 미선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선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엄마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어? 미선이가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급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 실패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큰 손해를 봤다는 것. 그래서 빚이 생겼다는 것.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부인이 몰래 투자를 했다는 것도 큰 빚을 졌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미선아,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오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선이가 계속 울면서 설명하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인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투자 실패라는 게 정말일까? 그리고 왜 하필 저한테만 와서 돈을 요구하는 걸까? 아들과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미선아, 그래서 지금 빚이 총 얼마나 되니? 8천만 원이요. 제가 가진 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너무 정확한 것 같아서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제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거짓말을 꾸민 건 아닐까요? 아들이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아,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혼자 결정했어? 그리고 왜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선이가 계속 울고 있었지만 뭔가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울음과 가짜 울음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15년 동안 며느리를 지켜본 제 눈에는 그 울음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그때 미선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한 것도 죄송하고
큰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하는데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너무 계산적이고 치밀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선아, 일어나. 그렇게 하지 마.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또 하는군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일까요? 이번에 3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정말 끝일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는 걸. 미선이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미선이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인데 이렇게 의심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확실했어요. 투자 실패로 8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평소 주식이나 투자에 전혀 관심 없던 미선이가 갑자기 큰 돈을 투자했다니. 게다가 그 금액이 하필 제 전 재산과 비슷한 8천만 원이라는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미선이는 벌써 나가고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나갔어요.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요. 에서 미선. 짧고 차가운 문체였어요. 평소 어머님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미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어젯밤 무릎을 꿇으면서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울음이 정말 진짜였을까? 15년 동안 며느리를 지켜본 제 직감으로는 뭔가 어색했거든요. 점심즈음 되어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김미선 씨 가족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대출상담센터에서 전화드렸는데요. 김미선 씨께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서 보증인으로 올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증인이라니.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실수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대출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왔다는 건 미선이가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증인 이야기까지 나왔다니 혹시 제 이름을 몰래 써놓은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상담센터입니다. 혹시 김미선 씨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끊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선이가 제 모르게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녁 7시가 넘어도 미선이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 정우가 먼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선이 안 왔어요? 응, 아직 안 왔어. 늦는다고 쪽지 남겨놓고 갔더라고. 정우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미선이는 늦어도 6시 반이면 집에 왔거든요. 엄마, 그런데 오늘 미선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계속 전화 중이었어요. 그래,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하니?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상해요. 저희 모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미선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8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이가 돌아온 것 같았는데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고 현관에서 한참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네, 어머님. 왔어요. 거실로 들어온 미선이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이 진했고 평소 입지 않던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새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미선아, 그 가방 새로 산 거니? 아, 네.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또 친구 이야기였어요. 요즘 미선이 입에서 친구 이야기가 자주 나왔는데 평소 친구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던 미선이었거든요. 어떤 친구니? 학창시절 친구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잘 됐다고 가방을 사주더라고요. 학창시절 친구라. 하지만 미선이 표정이 어색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미선이를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들뜬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급하게 확인하더라고요. 미선아, 누구한테 문자 와? 아, 마트에서요. 내일 일정 때문에. 마트에서 그렇게 자주 문자를 보내나요? 게다가 미선이가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때로는 안도하고, 때로는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선아, 오늘 금융 관련해서 어디 상담받았니? 미선이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 이상한 전화가 몇 번 왔거든. 대출상담센터에서. 미선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들킬까봐 겁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혹시 몰라서 상담만 받아본 거예요. 상담? 무슨 상담? 그냥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단순한 상담으로는 보증인 이야기가 나올 리 없거든요. 미선아, 설마 또 다른 곳에서 돈 빌리려고 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미선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을 슬쩍 봤어요. 새 가방 안에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자세히 볼 시간은 없었지만 대출 신청서, 소득 증명서 같은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확실했어요. 미선이는 제가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돈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선이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는 또 일찍 나갔어요. 요즘 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 서류들, 이상한 전화들, 그리고 미선이의 변한 태도까지 모든 게 뭔가 큰 계획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점심때쯤 정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너 오늘 점심시간에 집에 올 수 있니?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엄마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정우가 1시간 후에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우야, 어머니가 미선이 때문에 너무 걱정된다. 요즘 이상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 정우가 소파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눈치채셨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우도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우야,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니?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미선이가 투자 실패한 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투자 실패마저 거짓말이었다니. 그럼 대체 왜 미선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남자라니.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거짓말들이. 정우야, 그게 정말이니? 네, 엄마.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미선이가 어떤 남자랑 카페에서 만나는 걸요. 그래서 뒤를 따라가 봤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계속 말해봐. 그 남자가 미선이한테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모았냐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냐고. 그때 깨달았어요. 미선이가 저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5천만 원도, 추가로 요구한 3천만 원도 모두 그 남자와 관련된 거였단 말인가요? 정우야, 그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 며칠 전부터요. 엄마가 돈 빌려줬다고 하셔서 더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우야, 그럼 왜 엄마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니?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정우가 뒷목을 긁으면서 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 돈이 필요했어요. 뭐라고? 엄마, 죄송해요. 저도 빚이 있어서 미선이가 엄마 돈을 가져오면 그걸로 제 빚을 좀 갚으려고 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정우야, 그럼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 엄마,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미선이가 엄마한테서 돈을 받아온 다음에 제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구했는지. 정우의 설명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제 가족이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거기에 동조한 거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어머니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우야, 그럼 내 빚이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 정도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선이가 추가로 요구한 3천만 원이 바로 아들의 빚이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제 돈 8천만 원으로 며느리의 문제와 아들의 빚을 모두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우야, 그럼 내 빚은 어떻게 생긴 거니? 정우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도박이요. 도박이라니. 제 아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니. 1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정우야, 언제부터 도박을 했니? 몇 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졌어요. 미선이도 처음에는 말렸는데 나중에는 포기했나 봐요. 그럼 미선이의 이상한 행동들도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속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우야, 그래서 미선이가 만나는 그 남자는 누구니? 대출업체 사람인 것 같아요. 미선이가 엄마 명의로 대출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명의로 대출받는다고? 그럼 어제 온 그 이상한 전화들이. 정우야, 그럼 미선이가 제 이름으로 이미 뭔가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 정우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제 명의로 빚이 생길 수도 있다니. 평생 모은 돈도 모자라서 빚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엄마, 일단 미선이를 추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명의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아들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결국은 동조했잖아요.
어머니를 속이는 일에 말이에요. 정우야, 너도 결국은 어머니 돈으로 내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 아니니? 정우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믿었던 가족들이 모두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걸.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말이에요. 정우가 나간 후 혼자 집에 남았어요. 온몸이 허탈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이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조차 마비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가져가려고 하다니. 그것도 거짓말로 속여서 말이에요. 저녁 6시가 넘어서 미선이가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척 인사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미선아 앉아.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하자. 미선이가 순간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내가 만나는 그 남자 이야기 좀 하자. 미선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정우한테 들었어. 내가 어떤 남자랑 만나서 내 돈 이야기하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고. 미선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들킨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15년 동안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 말해봐. 저 정말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3천만 원 더 주시지 않겠다고 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뭐니?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는 거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충격이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니.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내가 빚을 지게 되잖아.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갚을 거니까. 갚겠다고. 지금까지 거짓말만 해온 사람이 무슨 말을 믿으라는 거죠? 미선아, 그럼 지금까지 한 말들은 뭐니? 투자 실패도 거짓말이었고 전세 보증금도 거짓말이었잖니. 어머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어머님 돈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15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신뢰나 믿음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미선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 돈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써서 집안 일으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세가 있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다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미선아,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돈은 그렇게 꽁꽁 싸매고 계시면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진짜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를 모시는 게 부담이었고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단 말이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도 나름대로는 잘 모셨잖아요. 잘 모셨다고? 그것도 모두 제 돈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그때 정우가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험악한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우야, 내 와이프가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미선이가 정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이제 다 들켰어요.
어머니가 다 아시네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정우야, 그럼 너도 어머니 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 정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제 돈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 15년 동안의 가족 생활도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미선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머니도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63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미선아, 정우야. 내일부터 어머니도 좀 바뀔 거야. 두 사람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순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돈을 지켜야 했고, 이 배신감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밤새 생각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제 통장과 관련 서류들을 모두 확인했어요. 혹시 제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계좌 이체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5천만 원 이외에는 나간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미선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혹시 이미 진행된 게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7시가 되자마자 은행에 전화했어요. 혹시 제 명의로 최근에 대출 신청이나 조회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신분증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해 주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을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미선이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말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미선이는 평소대로 8시에 나갔어요. 마트에 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에 저도 집을 나섰어요. 미선이가 일하는 마트에 가봤습니다. 혹시 정말 출근했는지 확인하려고요. 미선 씨 오늘 출근했나요? 아, 미선 씨요? 오늘 휴가했어요. 며칠 전에 미리 신청해뒀더라고요. 역시나 거짓말이었어요. 마트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 거였습니다. 마트에서 나와서 곧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제 명의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최근에 대출 신청이 몇 건 들어와 있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요? 이틀 전부터 어제까지 총 3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모두 3천만 원씩이고요. 총 9천만 원이나 되는 대출 신청이 제 명의로 들어갔다니 제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승인은 안 됐어요.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언제 승인될지 몰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대출 신청을 모두 취소시키고 명의도용 신고를 하셔야 해요. 바로 모든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어떤 대출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서 정우 회사로 갔어요. 아들과도 제대로 이야기해 봐야 했거든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에 나오는 정우를 만났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정우야,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하자. 근처 카페로 가서 어제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했어요. 제 명의로 9천만 원 대출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 다행히 아직 승인은 안 됐지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정우야. 미선이가 정말로 어머니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했던 거야. 정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마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을 거예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선이가 그냥 상담만 받아본다고 했는데. 정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계속 미선이 편을 들 거니? 정우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미선이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아들은 제 편으로 돌아선 것 같았거든요. 정우야, 그럼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엄마. 뭘 도와드릴까요? 미선이가 만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해. 그리고 미선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엄마, 사실 미선이가 요즘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친구 집에서 잔다고? 그럼 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우야, 그럼 미선이가 어디서 자는지 한번 확인해 봐. 네, 엄마.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미선이가 최근에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혼이라니. 그럼 미선이는 처음부터 정우를 버릴 계획이었던 걸까요? 정우야,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니? 엄마한테서 돈 받은 다음 날부터요. 갑자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선이는 제 돈을 가져간 다음에 아들도 버리고 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정우야, 그럼 미선이가 지금 뭔가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분명해. 어머니 돈을 모두 가져가고 도망가려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엄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어요. 미선이가 언제 다시 제 명의로 무슨 일을 꾸밀지 몰랐거든요. 정우야, 오늘 저녁에 미선이랑 제대로 이야기해 봐야겠어. 그리고 너도 각오를 단단히 해.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이제는 당하기만 할 수 없었거든요. 미선이가 저를 호락호락한 시어머니로 본다면 큰 오산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본 적 없는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혹시 미선이가 그 남자와 함께 집에 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미선이의 진짜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미선이와 낯선 남자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 끝에서 살며시 엿들어 봤습니다. 거실이 훤히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미선이와 마주 앉아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미선 씨,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사기꾼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톤이었습니다. 네, 김 사장님. 그런데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게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5천만 원은 받아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요. 나머지를 알아서 처리한다고. 제 명의로 대출받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바로 출국이에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해외로 도망가려는 계획까지 있었다니. 정말로 제 돈을 가지고 사라지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정우는 어떻게 하고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혼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걸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혼 서류까지 이미 준비해 놨다니. 미선이는 정말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미선 씨, 혹시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무슨 준비라는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을 잠시 격리시키는 방법이요. 격리.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니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미선 씨, 그런 건 위험해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아니에요, 사장님.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냉동 창고에 며칠만 있게 하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냉동 창고라니. 미선이가 정말로 저를 냉동 창고에 가두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만이에요. 그 사이에 모든 서류 처리하고 돈도 정리하고 출국 준비도 끝내면 되잖아요. 제 온몸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저를 냉동 창고에 가둬두려고 하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없어지면 아들이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정우, 오빠는 제가 적당히 둘러댈 수 있어요. 어머님이 친척 집에 갔다거나 여행을 갔다거나 해서요.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치우는 것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계획을 들었어요. 사장님, 그리고 정우, 오빠 명의로도 대출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명의로요? 그것도 가능하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 정도요. 그럼 총 1억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1억 4천만 원이라니. 제 돈 5천만 원. 제 명의 대출 9천만 원. 아들 명의 대출 5천만 원까지. 우리 가족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계획이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냉동 창고에 가두고 우리 가족 전체를 파탄내려고 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았어요. 미선이의 진짜 계획을. 그리고 언제 실행할 건지도 말이에요. 냉동 창고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곧 실행에 옮길 것 같았어요. 급하게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당장. 그리고 미선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정우가 30분 후에 집 근처로 왔어요. 저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해줬어요. 미선이와 그 남자의 계획, 냉동 창고 이야기,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려는 계획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정우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정우야, 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정우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선이가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을 줄은. 정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엄마를 도와드려야죠.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둘 수는 없어요. 정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제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그럼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해. 미선이가 언제 실행에 옮길지 모르거든. 엄마,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미선이가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다면 어머니도 미선이를 속일 수 있어. 그때부터 저희는 역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선이가 냉동 창고에 저를 가두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미선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습니다. 정우야, 내일 저녁이 중요할 것 같아. 미선이가 아마 내일 실행에 옮길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를 할 때가 왔다는 걸. 그날 밤 정우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미선이가 내일 냉동 창고에 저를 가두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미선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습니다. 엄마, 제가 몰래 녹음기를 준비해서 미선이와 그 남자의 대화를 녹음할게요. 그래, 정우야. 그리고 어머니는 미선이가 냉동 창고로 유인할 때 일부러 따라가는 척 할게. 계획은 이랬어요. 미선이가 저를 냉동 창고로 데려가려고 할 때 일부러 따라가서 그들의 진짜 목적을 확실하게 드러낸 다음 정우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모든 걸 녹음으로 증거를 남기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들떠 보였고 자꾸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남자와 최종 계획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마트 창고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드디어 미선이가 입을 열었어요. 마트 창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냉동 창고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 미선아. 언제? 저녁 8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조용할 때 하려고요. 저녁 8시. 정말로 사람이 없는 시간을 노린 거였어요.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정우와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놨고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약속했어요. 저녁 7시 50분. 미선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님, 그럼 가시죠? 마트로 가는 길에 미선이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트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 주변도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창고가 저쪽에 있어요. 미선이가 저를 건물 뒤편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 큰 냉동 창고가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추울 것 같은 철문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마트 사장님이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들은 대화로는 대출업체 사람이었는데 마트 사장이라고 소개하다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남자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그럼 어머님께 설명 좀 드려보세요.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미선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어제 어머님이 우리 대화를 엿들으신 거 알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들켰다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들리게 이야기한 거예요. 일부러 들리게 했다고. 그럼 어제 들은 모든 대화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이 우리 계획을 알고 방해하실까봐 가짜 계획을 들려드린 거죠. 그럼 진짜 계획은 뭐란 말인가요? 더 무서운 건 아니겠죠? 어머님, 사실은 어머님 명의로
이미 모든 대출이 승인됐어요. 뭐라고? 어제 어머님이 은행에 가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뒀거든요. 다른 방법이라니. 제가 은행에서 차단 조치를 했는데도 대출이 승인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그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미 1억 원이 승인됐어요.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도 완료됐고요. 1억 원이라니. 제 통장에 그런 돈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이 돈은 이미 저희가 인출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제 명의로 1억 원의 빚이 생겼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그 돈은 이미 사라졌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님,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해요. 특히 가족이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족이 대리로. 그럼 정우가 도와준 거니? 미선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정우 오빠는 처음부터 저희 편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 그렇게 제 편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던 아들이 어머님이 저희를 의심하신다는 걸 알고 정우 오빠가 먼저 연락했어요. 어머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면서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다니. 정우가 정말로네. 어머님, 정우 오빠는 자기 도박빚도 있고 저랑 같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이혼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을 여기 조금 계시게 하려는 거예요. 드디어 냉동창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칠만 여기서 계시면 저희가 모든 걸 정리하고 외국으로 갈 거예요. 미선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냉동창고에 있으면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로 저를 냉동창고에 가둬두고 도망가려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냉동창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확 몰려왔습니다.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 돼, 미선아. 제발. 하지만 미선이와 그 남자가 저를 억지로 밀어 넣었어요. 냉동창고 안은 정말 춥고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며칠만 참으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꽝!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완전히 갇혔어요. 정우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걸.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걸. 냉동창고 안은 정말 춥고 어두웠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8시 30분. 이제 정말로 오프닝에서 들었던 그 순간이 된 거였어요. 철문을 두들겨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정우야, 문 열어줘.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벌써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거든요. 냉동창고 안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환풍구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벽을 따라 돌면서 혹시 다른 출구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담요와 물병이 몇 개 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담요를 집어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선이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런 걸 준비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정말로 며칠만 가둬두고 도망가려는 계획이었나 봅니다. 담요를 몸에 두르고
구석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뼛속까지 스쳤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추위가 심해졌어요. 영하 18도의 냉동 창고에서 담요 하나로 버티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정우가 정말로 저를 구하러 올까? 아니면 미선이와 함께 정말로 저를 버리고 간 걸까? 밤 10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냉동창고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정우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정우야, 여기 있어. 엄마, 괜찮으세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늦었어요. 정우야, 너도 미선이 편이었던 거 아니니?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엄마 편이었어요. 그런데 미선이가 저를 속였어요. 정우의 설명을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미선이가 정우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저를 잠깐 다른 곳에 모셔두기만 한다고,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여기 갇혀 계신다는 걸 알고 바로 달려왔어요. 정우야, 그럼 미선이는 어디 갔니? 그게 엄마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정우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뭔가 더 큰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를 뒤따라가다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네, 엄마. 미선이와 그 남자가 도망가려는 걸 보고 바로 신고했거든요.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도망가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니? 미선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가짜였어요. 가짜라니? 그 남자가 미선이를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모든 그림이 그려졌어요. 미선이도 결국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그 남자에게 속아서 더 큰 사기의 도구로 이용당한 거였어요. 정우야, 그럼 미선이는 지금 어떻게 됐니? 경찰서에 있어요. 그 남자랑 함께 체포됐어요. 냉동 창고에서 나와 정우와 함께 마트 밖으로 나왔어요. 몸이 아직 덜덜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우가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미선이가 그 남자에게 완전히 속아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하지만 결국 그 남자도 사기꾼이어서 미선이까지 버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경찰이 모든 걸 추적해서 현장에서 체포한 것까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도박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우야, 이제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해. 네, 엄마. 내일 당장 도박 치료 상담 받을 거예요. 그날 밤 모든 일이 정리된 것 같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천벌은 따로 있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도 끝나고 제 돈도 모두 돌려받았어요. 명의도용건도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미선이는 사기와 감금죄로 2년형을 받았고 그 남자는 조직적 사기죄로 5년형을 받았어요. 정우는 다행히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정우가 매일 같이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미선이에 대한 마음은 달랐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다니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미선이가 이런 사기를 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피의자 김미선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형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미선이는 결혼 전부터 이런 사기를 쳐왔다는 거였어요. 주로 나이 든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가족인 척하며 접근한 다음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과의 결혼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가 어머님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사기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와 함께 말없이 걸었어요. 둘 다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엄마, 저 정말로 도박을 끊을게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야, 말만으로는 안 돼.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해. 네, 엄마.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상담받을게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으니 지난 며칠이 꿈만 같았어요. 미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니.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경찰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보니 미선이의 진짜 신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정우야, 이 서류 좀 봐. 미선이 본명이 김미경이라고 되어 있네. 정우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사실 저도 어제 형사님한테 들었는데. 뭘 들었니? 미선이 진짜 이름이 김미경이고 김미선은 언니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이름? 그럼 15년 동안 저희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진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정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너랑 결혼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니? 정우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15년 전에 결혼할 때부터 가짜 신분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정우도 피해자였던 거였어요. 그럼 진짜 김미선은 어디 있는 거니? 그건 형사님이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형사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알려준 내용인데, 진짜 김미선은 15년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였어요. 김미경이 언니 김미선의 신분을 도용해서 결혼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서 결혼 사기라니. 그럼 정우도 15년 동안 완전히 속은 거였네요. 그리고 조사 결과 김미경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기를 쳐온 전문 사기꾼입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해요. 수십 명의 피해자라니. 저희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특히 중년 남성과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수법을 주로 써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수법. 정말로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보통은 돈만 가지고 도망가는데 이번에는 피해자를 감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냉동 창고에 가둔 것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형사님이 돌아가신 후 정우와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선이가 아니 미경이가 그런 사람인 줄은. 정우야, 너도 피해자야. 어머니가 알고 있어. 하지만 도박만은 달랐어요. 그건 정우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정우야, 도박은 정말로 끊어야 해. 이번 일도 결국 내 도박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네, 엄마. 벌써 병원에 상담 예약해뒀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가 감옥에서 자백한 내용인데, 그 남자도 사실은 미경이를 이용한 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경이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모든 돈을 가지고 혼자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미경도 결국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경이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하게 생각해야 할지.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도박 중독 치료가 꽤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밤늦게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우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어떤 일인데? 사회복지센터에서 도박 중독자들 상담하는 일이에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쓰고 싶어서요. 정우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정우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네,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미경이의 재판이 열렸어요. 정우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증언하기 위해서였어요. 법정에서 본 미경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차갑고 계산적이던 모습은 없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을 때 미경이가 일어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결국 피해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께 한 일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경이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미경이도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 정우야.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5천만 원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모두 되찾았고 명의도용으로 생긴 빚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우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그날 밤 정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정우야,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네. 네, 엄마. 저도 그래요.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라는 걸 알겠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될게요. 그래, 정우야.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해. 엄마, 어머니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오늘 새로운 상담자가 왔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우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도박 중독자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어요. 미경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딸이 어머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미경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안타까웠어요. 미경이가 어릴 때부터 속을 썩여왔다는 것. 언니 미선이도 미경이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 결국 언니마저 미경이를 말리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어머님, 미선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미경이가 잘못 나간 걸 끝까지 말리려고 했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진짜 김미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동생 미경이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된 거였어요. 제 딸 때문에 어머님이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제 마음에도 좋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미경이도 감옥에서 많이 뉘우치고 있을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우와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용서할 수 있다니. 정우야,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만 아파. 용서하는 게 나에게도 좋은 거야. 그로부터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이제 완전히 안정됐어요. 새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도박과는 완전히 손을 끊었습니다. 엄마, 오늘 새로운 여자분을 소개받았어요. 정우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정우가 다시 사랑을 찾았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정우야. 이번엔 정말 좋은 분이길 바란다. 네, 엄마. 그리고 이번엔 엄마한테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우와 함께 미선이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짜 미선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서 보여준 건데 정말 착하고 순한 인상이었어요. 엄마, 진짜 미선이를 만났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정우야, 그런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걸 생각해. 네, 엄마. 그리고 오늘 미경이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모범수로 1년 만에 가석방됐어요. 정우와 함께 교도소 앞에서 미경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정우 오빠. 나온 미경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계산적인 모습은 없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님, 저 멀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언니 무덤도 잘 돌봐드리고요. 미경이가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잊지 않겠어요. 미경이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미경이를 용서해 주시다니. 정우야,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만 아파. 용서하는 게 나에게도 좋은 거야.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힘들고 무서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돈보다 중요한 것들, 용서의 힘,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63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지금 정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돈을 잃을 뻔했지만 가족을 되찾았고 생명의 위험을 겪었지만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진짜 천벌은 미경이에게 내려진 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깨달음의 기회였다는 걸.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오늘 새로운 상담자가 와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우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도박 중독자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와 관련된 추가 수사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김미경이 지난 10년간 피해를 입힌 분들이 총 23명이나 됩니다. 형사님이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 제가 당한 것보다 훨씬 심한 피해를 당한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어떤 분은 집까지 잃었고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렸다고. 그래서 추가 형량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아마 총 5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5년이라 제법 긴 시간이네요. 하지만 그 정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미움받거든요. 특히 노인 대상 사기는 더욱 그래요. 미경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미경이 병문안 한번 가볼까?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도 저희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정우야,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미경이를 봤을 때 정말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고 팔에는 깁스까지 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미경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아, 많이 아프니? 어머님이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예전의 가짜 눈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경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네, 어머님. 정말 새 사람이 되겠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정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우는 새로운 여자분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사회복지센터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결혼 전에 저를 만나러 온 새 며느리감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경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진심으로 정우를 사랑하고 저도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정우, 오빠가 과거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우리 정우 잘 부탁해. 결혼식 날 정말 행복했어요. 정우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다니 지난 일들이 모두 보람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며칠 후 미경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드린 상처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출소하면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언니 무덤 앞에서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 부부가 아이를 가졌어요. 제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신 거예요. 정우가 신나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행복한 날이 올 줄이야. 정우야,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지어주세요. 그래, 그럼 미래라고 하자. 밝은 미래를 뜻하는. 좋은 이름이네요, 어머님. 새 며느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미경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저도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어요. 어머님, 미래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럼 아가야. 할머니가 열심히 돌봐줄게. 손주를 기다리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가 감옥에서 모범수가 되어 더 일찍 출소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김미경이 내주에 출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벌써 나온다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참 생각해 봤어요. 미경이를 다시 만나야 할까? 만나보겠습니다. 출소 당일 정우와 함께 미경이를 만났어요. 교도소 앞에서 나온 미경이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은 전혀 없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미경이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일어나, 미경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미경아, 이제 됐어. 일어나. 미경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 미경아. 앞으로 잘 살아라. 네, 어머님. 그리고 언니한테도 정말 미안했어요. 언니 때문에 이런 일이. 미경이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미경아, 내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앞으로는 언니처럼 살아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어요. 미경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아가야. 하지만 모든 게 다 잘 됐잖아. 네, 어머님. 그리고 저는 절대 어머님을 속이거나 그런 일 하지 않을 거예요. 고맙다, 아가야. 어머니도 너를 믿어. 그리고 며칠 후, 손주 미래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엄마, 미래예요.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정말 밝은 미래를 가진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손주를 안고 있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행복이 올 줄이야. 미래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잡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지난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정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정우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정우야.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자.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 정말 밝은 미래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미래가 자라면서 저희 가정에 웃음이 가득해졌어요.
정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고 새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님, 미래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 할머니도 미래가 제일 예뻐.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1년 후, 미경이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고향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지금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언니 무덤에 가서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미경이도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미경이한테 답장 좀 써줄까? 엄마, 정말이에요? 응.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데 격려해주는 것도 좋잖아. 정우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미경이에게 짧은 편지를 썼어요. 미경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라. 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며칠 후, 미경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용서 덕분에 저도 진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났구나 싶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주 미래가 두 돌을 맞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미래가 제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지난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야, 할머니가 뭐 해줄까? 할머니, 미역국. 아이가 제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좋아한다니 정말 기특했어요. 그래, 미래야. 할머니가 맛있는 미역국 끓여줄게.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면서 2년 전 그날 아침이 생각났어요.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끓였던 미역국.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가족을 위해 끓이는 미역국이니까요. 할머니, 다 됐어요? 응, 미래야. 이제 다 됐어. 미래가 맛있게 미역국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구나.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구나. 그날 밤, 정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2년 전 일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만약 엄마가 냉동 창고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정우야,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됐잖아. 네, 엄마. 그리고 엄마 덕분에 저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정우야, 너도 정말 많이 변했어. 엄마,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정우야. 우리 모두 행복하자. 창밖을 보니 별이 정말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2년 전 그 어두웠던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 진짜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손주까지 생겼다는 것, 모든 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당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여러분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소중한 건 진짜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63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이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손주 미래와 함께, 정우 부부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천벌은 미경이에게 내려진 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다는 걸. 돈을 잃을 뻔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고 생명의 위험을 겪었지만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난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어둠 끝에는 반드시 밝은 새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